콩팥은 신장이라고 하죠.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장기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콩팥이 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게 아주 깊고 크고요. 그냥 바로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짧은 영상으로 다 내용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콩팥이 나빠지고 난 뒤에도 좋아지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상당히 그 위중한 사람들 치료 케이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허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 영상이나 그런 그 자세한 자료 같은 거를 볼 때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항상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 제목을 보면 아주 거창하고 뭔가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쭉 살펴보면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때, 그 자료를 보았을 때 허탈하겠구나. 참 끝에 내용이 없어서 그렇겠구나. 저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또 결국에는 방법이 없고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해놨는데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꽤 많은 상당히 많은 신장병 환자를 고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지켜본 거죠. 그분들이 제가 고쳤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제 약을 가지고 잘 나름대로 활용하셔서 건강이 회복된 놀라운 케이스들이 저한테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선 약사고 동네 약국의 약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위중한 신장병 환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협심증 환자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된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게 되었는데, 그 협심증 환자도 제가 치료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억지를 써서 그냥 제 약을 먹어보겠다고 해서 된 거였고, 이 콩팥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콩팥 환자를 뭐 해보겠다 뭐 그런 거 내 약으로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저에게 그 본인 말씀이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약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투석한다라는 얘기를 숨기고 혹은 투석을 해야 되는 그 직전의 상태인 걸 숨기고 저한테 오셔서 그냥 혈관에 좋다 하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싶다고 자기 그 독단으로 해서 약을 가셔서 나름대로 그동안 해왔던 건강관리법이랑 합쳐서 그 약을 먹고 회복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 병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기쁜 표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게 이제 쌓여갔을 때 제가 정확하게 2년 전인 것 같아요. 제 2년 좀 더 됐나요? 만 2년 전쯤 되는데, 그때 제가 용감하게 이 콩팥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뭐 조금 몇 사람 낳은 케이스를 가지고 올리기는 무섭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한테 몰려오실 텐데, 그 중에 어떤 한 번이라도 잘못된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많이 용기를 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런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새롭게 터득한 거 있었고, 또 어떤 분들한테 제가 욕도 좀 먹었고, 그렇죠. 그게 그런 좀 복잡한 이야기를 오늘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그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도요, 여러분이 콩팥이 기능이 정말 광범위하고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콩팥이 그냥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도로 아시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약사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도 아니고 그런 뭐 신장내과 쪽으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 정도에서 일반인보다 약간 조금 더 아는 수준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환자들을 생각지도 않게 이 콩팥 환자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환자들을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몇 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터득을 현장 실습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콩팥은 아는 대로 노폐물을 걸러주지만 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이 있느냐. 여러분, 콩팥에서 피를 만든다는 거 아세요? 콩팥이요, 조혈 호르몬을, 조혈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 호르몬 이름을 EPO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본래 피를 만드는 곳은 골수, 뼛속에 있는 골수거든요. 여러분, 치킨 먹다 보면 뼈다귀 안에서 뭐 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골수예요. 사람의 몸에도 뼛속에 그런 골수가 들어있는데요. 그 골수가 조혈 작용을 하는 피를 만드는 장소이고요. 그런데 피를 만들게끔 사인을 보내는 역할을 콩팥에서 하는 거예요. 콩팥에서 그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으면 피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신부전 환자, 콩팥이 많이 나쁜 상태를 전문 용어로 신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신부전이 오면 빈혈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철분제 빈혈약을 처방하는데요. 철분제 빈혈약이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온 게 아니니까. 그 사람 콩팥이 망가져서 조혈 작용을 촉진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 그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피를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많이 나빠진 신부전 환자에게 EPO라고 하는 그거를 주사제로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요. 그러면 주사 놓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EPO가 한때는요, 그 운동선수들 그 몰래 쓰는 남용 약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운동하기 직전에, 경기를 하기 직전에 뭐 투약을 하면 갑자기 뭐 초능력 같은 그런 힘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그렇지만 써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 중에 하나가 이 EPO였는데요. 이 EPO를 쓰면 순간적으로 조혈 작용이 생기면서 굉장히 힘이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EPO를 외부에서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를요, 그 정상적인 그 빈혈 수치, 그러니까 빈혈 혈액 적혈구 수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될 때까지 EPO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놓게 되면 그 몸에 부작용이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지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그냥 그 주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 자체의 그 콩팥에서 자연적으로 EPO가 분비되어야지, 그 EPO라는 작용을 우리가 알지만, 그 호르몬 주사도 나와 있지만 콩팥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더라는 거.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콩팥이 해주는 또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우리 몸의 산 알칼리 균형을 맞추거든요. 이 산 알칼리 균형이 결국 혈액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 혈액의 상태를 콩팥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진 신부전 환자가 되면요,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 가지고 심각한 병증이 생겨요. 하여튼 나중에 숨이 가빠서 금방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산성으로 기울게 되면. 피에 이게 산 알칼리 그 농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생명작용인 거예요. 이 정교한 작업을 콩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성으로 이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콩팥이 많이 나쁜 사람들한테 그게 산성으로 기울지 않게끔 중화제를 쓰는데요. 그 중화제가 일종의 제산제거든요. 여러분, 위장이 되게 나쁘면 왜 제산제, 옛날에 노르모액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먹으면, 왜 과식하고 나서 노르모 먹으면 그냥 트림이 쑥 나면서 위장에 음식물이 쭉 내려가는 그런 거, 예전 어른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산제를 쓰는 거예요. 위장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제산제를 쓰면 이제 피 속에 있는 그 산성으로 기울어진 그것을 이제 중화시킨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EPO 호르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콩팥의 정교한 작업으로, 정교한 작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 약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예후가 더 나쁜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지만 이 약을 쓰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쓰는 거고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 사실은 한번 투약하면 계속 일정하게 그 제산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정교하게 되지를 않죠. 그래서 하여튼 산알칼리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제산제로 맞출 수가 없는 것, 결국 콩팥의 기능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생명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혈압약 먹잖아요. 옛날에는 혈압약이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었거든요. 그 심장이 펌프질을 덜 하게끔 심장에 힘을 빼는 그런 약을 썼었어요. 아니면 혈관을 넓히든지 이런 약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콩팥에 어떤 호르몬을 작용시키는 그런 약을 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심장이 얼마나 뛸지, 혈관이 얼마나 넓어질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콩팥에서 작용을 해요. 그 콩팥에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피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콩팥이거든요. 피의 양이, 여러분 집에서 국이 짜면 거기다 물을 더 부으면 국이 덜 짜죠. 싱거워지죠. 우리 몸도요, 피 속에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게 체내의 어떤 전해질 농도인데요. 이 전해질 농도를 콩팥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우리 몸에 물을 많이 빼든지 적게 빼든지, 그래서 소변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조금 있다가, 금방은 아니고 조금 있다 소변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콩팥에서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왔네, 피가 묽어졌어, 그러면 소변을 많이 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분이 부족하고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요. 걸쭉한 소변을 보게 돼요. 이런 작용, 그러니까 피의 양을, 피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콩팥에서 하니까요. 여러분, 피의 양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주전자 속에 물이 많으면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세게 내려가지 않겠어요. 압력이 큰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그러니까 콩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콩팥에서 피의 양을 조절하고 동시에 심장과 그 혈관의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조절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호르몬의 존재를 밝혀서 그 호르몬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지면 무슨 뜻이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죠. 이게 피의 상태, 산알칼리 조절도 망가지는 거고, 혈압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산알칼리 조절을 한다라는 것이 또 뼛속에 칼슘이 얼만큼 녹아 나오느냐 하는 것도 좌지우지 되거든요. 여러분, 칼슘 농도가 이거 우리 혈액 속에 산알칼리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기도 해요. 그러면 칼슘이 많이 녹아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뼈 건강도 콩팥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옛날 그 한의학,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에서요, 신기, 신장의 기를 말하는데요. 그 신기가 젊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면 왜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지잖아요. 이게 단지 근육이 빠지거나 단지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겨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신기능이 빠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콩팥의 기능을, 신기를 올려주는 약을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꿔주는 약이다. 그렇게 예전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신장약조차도요, 현대인의 이 콩팥병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 팔미지황탕, 육미지황탕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그 고방에서 이 콩팥을 좋게 해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 쓰면 안 돼요. 현대인의 이렇게 만성 신부전에 그런 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콩팥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외에도 여러분, 이 콩팥의 기능이 정말 많아요. 아까 그 노폐물을 이렇게 걸러주는 작용 있잖아요. 그 작용을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콩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좋은 상태인지 수치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CR이라는 거거든요. 크레아티닌이라고 부르는 건데, 콩팥 검사라고 하면 CR을 보는 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대표적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CR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르게 GF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구체 여과율하고 CR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구체 여과율을 CR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 거거든요. 복잡한 계산식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당신 콩팥이 지금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당신 콩팥은 지금 70% 남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게 GFR 사구체 여과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구체 여과율은요. 가장 좋은 상태인 사람들이 뭐 100이 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10이 나오기도 해요. 보통 이제 100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20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하셔야 돼요. 거의 그 시점부터 투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 10 정도 될 때까지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요. 20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거의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순식간에 그냥 10 아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CR이라는 걸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CR을 봤을 때는 CR은 0.6에서 1.4까지 정도를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 진원지를 따라가 보면 이것이 근육의 노폐물이에요, 우리 몸에.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CR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는 기본적으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아서 CR이 정상이 어느 범위냐, 남자의 정상 범위와 여자의 정상 범위가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CR이 근육의 노폐물 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백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CR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이것하고 또 다르게 BUN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CR하고 BUN이 두 가지가 현대의학에서 콩팥의 어떤 상태를 검사하는 두 가지 축이거든요. BUN이라는 것은 혈중 요소 질소라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단백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콩팥이 해주는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그 기능을 따져보는 건데요.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 단백질 안에 질소가 있어요. 단백질은 질소가 중요한 핵심인데 이 질소가 몸에 들어가면 맹독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서 그 질소를 요소라는 무독성, 좀 독성이 훨씬 낮은 그런 물질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소변으로 이제 빼거든요. 요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로 빼는데 이 혈중 피 속에 있는 요소, 질소를 검사를 해보았을 때 콩팥의 기능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소, 질소는 보통 한 20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20이 넘어서 한 29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저는 뭐 40 정도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정도 나오면 콩팥이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에게 이 콩팥이 나빠진 분들이 오실 때요. 저는 그래요. 투석하기 직전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제가 생기산하고 비타민C 고용량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B도 고용량을 써요.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비타민 B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 신부전 환자들한테 비타민 B를 처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비타민 B는 함량이 낮고 고용량 비타민 B, 제가 B100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이 100은 용량, 함량을 말하는 건데 B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 100단위로 들어가 있는 이 비타민 B를 최소한 하루에 하나는 드셔야 되고요.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l 정도 이상을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기산이 어떻게 콩팥을 치료하느냐 그 설명을 할 때 저도 미리 생기산을 연구를 해서 이거면 콩팥을 치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써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생기산을 가서 사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고 난 뒤에 멋쩍어 하면서 저한테 와서 그렇지만 너무 기쁜 소식이라 약사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다른 분들도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 이 약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정보를 제공하신 거였거든요.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결과 왜 생기산과 비타민C를 먹고 이게 콩팥이 좋아지느냐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연구기관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제 다급하니까 막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콩팥을 제가 학교 다닐 때 해부학 시간에 그리고 뭐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콩팥은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그 혈관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구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그 사구체라는 게 콩팥 한쪽에 글쎄요 100만 개인가?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작은 혈관 그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무수히 많이 모여서 그게 콩팥이거든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콩팥이 제일 잘 망가지는데 왜 그렇겠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피가 걸쭉한 거예요. 찐덕찐덕해요. 그게 콩팥, 그 조그마한 콩팥 하나 안에 100만 개나 되는 그 사구체 그 개수가 들어있는데 그 얼마나 미세한 혈관이겠어요. 거기에 그 끈적끈적한 혈액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망가지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이 금방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죠. 이게 생기산이 혈관을 고치잖아요. 그 미세 혈관을 치료하는 거예요. 혈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좋아지는 거구나. 그러면 혈관을 치료하는 또 생기산과 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가 혈관의 손상을 막잖아요. 손상을. 그리고 손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게끔 도와주는 작용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점막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비타민C 고용량을 구집을 했는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정말 치료가 잘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이런 환자가 있었거든요. 사구체 여과율이 30 아래. 아까 제가 20 미치면 투석을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GFR 사구체 여과율이 30 아래 아니면 그 CR 수치, 크레아틴인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제까지 내가 2.1이었는데 2.4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갑자기 3.4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환자들 많이 봤어요. 갑자기 나빠져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생기산을 먹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감기 기운이 생긴 거예요. 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그냥 일반 약으로 파는 종합감기약이 물약으로 된 거 있죠. 판콜, 판피린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또 다른 감기약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감기약을 이분이 그냥 홀짝 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감기 기운 있을 때 홀짝 먹을 수 있잖아요. 일반 의약품이고. 근데 거기에 그런 종합감기약, 알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합감기약 설명서에 잘 보면 무서운 말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소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콩팥이 이미 나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2가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아주 가벼운 감기로 인해서 누구나 먹는 그 종합감기약 알약 2개 아니면 판피린 1병을 먹었어요. 소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기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얼마나 위협을 하셨던지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크레아틴인 수치가 2가 넘어가면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기산을 먹는 중간에도 그냥 속절없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기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본래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4가 넘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생기산 때문에 위험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갑자기 감기가 걸리거나 또 다른 합병 질환이 있잖아요. 그랬을 여러 가지 이런 정황상 또 노령이라든지 이러면 위험 인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 콩팥 환자들한테는 생기산 안 쓰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 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분 소개로 자기가 생기산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지인이 외국에 사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생기산을 드셔가지고요. 투석 직전에서 해방되셨대요. 그런 환자가 있대요. 저는 대부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뭐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제가 무슨 수로 다 알겠어요.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콩팥을 지키는 그리고 콩팥 치료를 할 때 생기산으로 치료를 할 때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먹는 양을 줄이셔야 돼요. 콩팥이 망가졌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면 어떻게 해요? 배 선원들이? 배에 있는 양식도 다 버려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뒤집혀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것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서 버리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이 콩팥 환자들한테 적용이 돼요. 신부전, 조금 나쁜 사람 말고요. 병원에서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살을 빼셔야 돼요. 먹는 식사량을 현저하게 줄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빈혈 온다고. 빈혈 온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먹는 보약 그런 거 먹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전부 다 콩팥에 부담이 가요. 남들이 먹어서 좋다는 거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비타민 BC고요. 비타민 BC. 마그네슘까지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거는 거의 조심스러워요. 먹을 수가 없고 그거 뭔가 기운이 없지 않냐, 얼굴이 더 백지장 같이 하얗다, 뭐 기력을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좋은 것을 먹는 순간 죽음이 성큼 여러분들 곁에 다가온다는 거.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평소에 콩팥을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그리고 당뇨가 있어서 콩팥이 망가지기 쉬운 환경에 있어 나는 콩팥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항상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음식을 작게 먹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BC를 평소에 많이 드시고요. 오메가3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메가3도 혈관, 혈액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게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분량인데 제가 짧은 영상에 담으려고 하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다음 편에 제가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콩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나빠진 콩팥을 좋게 하는 유일한 방법, 제가 가장 비교적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았던,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고 많은 분들이 하여튼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약국에 문의하신 분들도 아주 많았는데 그 후편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릴까 해요. 콩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저희 약국에 오셔서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잘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그분들이 뭐 하나같이 다 좋아진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콩팥이 너무 나쁜 분들이 오시는 것은 사실 저도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뭐 거의 75세 이상, 뭐 80 넘으신 분들,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콩팥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여생을 생기산으로 먹고 자기 건강 유지하다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생기산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그런 분들 보면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콩팥은 콩팥에 대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나빠진 콩팥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이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져요. 같은 콩팥 수치라고 해도, 상당히 나빠진 수치라고 해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더 많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기저질환하고 관련이 많아요.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당뇨가 있는데 콩팥이 나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콩팥 이식을, 신장 이식을 얘기하잖아요. 이식하고 났을 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그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져서 이식을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아요. 보통 콩팥을 이식을 하면 의사들이 말하는 평균 그 수명, 그 콩팥의 수명이 5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말하는 그 기본 그 수명, 새로 이식한 남의 콩팥, 그 콩팥의 수명이 5년밖에 안 돼요. 이걸 오래 쓰는 사람이 10년 좀 넘게 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새로 남의 콩팥을 들여와도 그 콩팥이 몸 속에서 잘 그 재수명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콩팥의 기능을 길게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년 버티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이식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식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 콩팥을, 남아있는 콩팥을 살려야 되고요. 남의 콩팥 들여봐야 이미 내 콩팥이 망가진 그 자리에 남의 콩팥을 넣었잖아요. 그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의 그 몸 상태 그대로 해서 콩팥만 딱 바꿔 넣는 거잖아요. 당뇨가 없는 사람들도 길게 써봐야 5년 정도 쓸 수 있는 그 콩팥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저희 생기산을, 또 콩팥이 많이 나빠졌는데 거의 투석 직전인데 생기산을 먹는다 이러면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도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이런 영상을 올리잖아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어디 가서도 답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서 정말 그 투석의 위험에서, 투석의 그 두려움,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인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봤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진심을 잘 이해하시고요.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잘 숙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쭉 그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특히나 이제 투석의 위험에 지금 가깝다, 얼마 안 가서 나는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이 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기산을 먹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께서 당뇨가 있으시다 그러면 당뇨병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 인슐린부터 줄여야 된다는 거. 저희 본래 제가 쓰는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이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당뇨 극복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고치는 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나중에 콩팥이 더불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단언하는데 콩팥에는 좋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기산과 비타민을 먹으면서 어디 콩팥에 좋다는 거를 꼭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약 그런 거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무덤 파는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것만 드시든지 생기산만 드시든지. 이거는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진 사람들이 콩팥을 좋게 할 때는 생기산을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패턴이 뭐냐면 음식 양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라는 것을 먹는 순간 콩팥이 망가져요. 제가 전에 췌장 이야기할 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췌장을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급성 췌장염이나 췌장암도 마찬가지고, 이 췌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음식을 안 먹는 단식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아프면 먹어야 산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 중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먹지 않아야 그 심한 고비를 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자기의 면역력으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먹으면 그때 그 먹는 만큼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내 본래 있는 이 체력이, 그러니까는 더 방전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콩팥 질환이고 췌장 질환이에요. 콩팥이 나쁜 사람들, 특히나 나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는데, 그 사구체 여과율이랑 CR이 같은 말이거든요. CR은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GFR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GFR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GFR을 우리 흔히 콩팥이 몇 프로 남았다 이런 말로 원용을 해요. GFR은 사구체 여과율을 얘기하는데, CR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콩팥이 가진 가장 그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 콩팥의 역할, 기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잖아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 기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CR이나 GFR이요, 정확하게 콩팥의 그 상태를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GFR이나 CR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오늘 오전에 수치 잰 거랑 오후에 수치 잰 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기산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뭐냐면 생기산을 석 달 먹고 넉 달을 먹었는데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좀 나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기산을 중단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나빠졌으면 중단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나빠진 것이 정말로 나빠진 건지를 수치만 갖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수치가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요. 정확한 계측 방법이 이 현대의학에 없는 거예요. CR이나 GFR이 좀 미개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콩팥의 그 정교함에 비해서, 우리 몸의 그 순기능적인 면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의학적인 이 수치가요, 정확하게 콩팥의 현재 기능을 딱 나타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잡은 수치예요. 그래가지고 수치로는 나빠졌는데 실제로는 전혀 나빠진 게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진짜로 나빠졌는지, 수치만 약간 변동이 있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기 몸의 컨디션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가 꼭 물어보거든요. 수치가 좀 나빠졌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생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느끼는 자기 컨디션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대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아주 한여름이잖아요. 지금은 한여름은 아니지만 아주 한여름에는 땀만 좀 많이 흘려도 갑자기 CR 수치가 높아지면서 GFR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CR은 높을수록 나쁜 거고요. GFR은 낮을수록 나쁜 거거든요.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속에 체액이 농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몸속에 노폐물이 좀 더 많이 농도가 높아진 것처럼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 뭐 물약으로 된 거나 알약으로 된 거나 그런 거를 한 두어 번 먹었잖아요. 콩팥이 많이 나쁜 사람들, 투석 쪽으로 거의 가까워진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감기만 좀 걸려도 갑자기 숫자가 나빠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종합 감기약 하나를 먹었는데 소변이 안 나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이런 환자 있어가지고 저희 약국에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생기산을 먹고 자기가 소변이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그랬는데, 그게 생기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먹은 감기약 탓이었어요. 콩팥이 많이 나빠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어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감기약조차도 그분에게는 완전히 독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이 생기산이 그 사람 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특이 체질인 사람들 만에 한 분을 빼고는 거의 좋아진다라는 것이 저는 신기하더라는 거죠. 생기산을 먹을 때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를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면서 자기 몸의 컨디션도 체크해 가면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뭐 다른 건 몸에 좋다라는 거는 제가 먹으라는 거 외에는 일체 먹지 마시고 여기에 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좋아지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너무 건강을 챙겨서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요, 운동도 잘 못해요. 걷는 것도 1시간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2시간씩,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세상에 그 기력이 없는 분이, 의지도 좋으시지 그렇게 걸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더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웬만하면 투석 얘기하는 만큼 나빠지기 전에 오세요. GFR이, 사구체 여과율이 한 40은 넘는 상태에서 생기산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본래 좋은 사람들은 100에서 120 나오는 것이 사구체 여과율이거든요. 이것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언제 그 사람이 10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30이 한계선인 것 같아요. 30은요, 순식간에 어제까지 30인데 오늘 갑자기 10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30 이하인 분들도 저희 생기산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정말 먹고 싶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 권하지는 않아요. 무섭거든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그분들은 지금 콩팥의 그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도 제 생기산을 잘 이해하고 비타민C 고용량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그분의 결심이 굳건하다면 해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편에서
뭐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콩팥이 나쁜 분들은 몸에 좋다는 걸 먹으면 안 된다. 운동도 과한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부터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생기산 위에 먹을 수 있는 영양물질이 있잖아요. 콩팥이 나쁜 분들 중에서 제 생기산까지는 드실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누구나 다 어떤 지금 자기 집안에 콩팥이 나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 미리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꼭 권하는 거 비타민C예요. 비타민C 하루에 한 10,000ml 정도는 꼭 드세요.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콩팥을 지킬 수 있어요.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할 수 있어요. 본래 나이가 들면 조금은 수치가 떨어지는데요.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비타민C는 계속 드세요. 하루에 10,000ml 먹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니까 10,000ml를 2,000ml나 3,000ml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4번, 5번 이상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먹었을 때 우리 몸 세포, 혈관 구석구석을 탄력 있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빠져나갈 때 소변으로 나가잖아요. 거의 절대 양이 소변으로 나가는데 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콩팥을 청소해요. 그 소변관을 다 청소하고 방광도 청소하거든요. 요도도 청소하고. 그래서 쥐나 말같이 그 동물들 중에서 자기 몸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이 자기 몸에서 합성한 귀한 영양물질인 비타민C를 소변으로 버리거든요. 이걸 영양물질을 왜 버려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콩팥을 자기의 방광과 요도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작용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비타민C가 먹자마자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이런 말이나 쥐의 이야기에 비춰서 봐도 틀린 궤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빠져나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신선한 비타민C를 새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타민C를 하루에 10,000ml 이상 계속 드시면요. 암의 전이가 많이 둔화돼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은 전이가 무섭잖아요. 전이만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암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이잖아요. 갑상선암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절대 비율의 갑상선암이 암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요.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사가 표현하는데요. 세상에 그런 암이 있어요? 암은 본래 전이가 돼요. 그런데 왜 의사가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암이 아닌 거예요. 암으로 돼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여기를 수술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데 이 말 해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이 아니라 다른 부위의 암인데도요. 이 전이의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콩팥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간이나 췌장이나 혈관이나 어디를 생각해도 우리 피부나 그죠? 예뻐지기 위한 콜라겐 이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비타민C는 필수적으로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B도 하루 한 알은 꼭 드시고요. 비타민 B도 제가 꼭 비타민 B 100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제 진약사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문하면 바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가 비타민 B 100이니까 그게 가장 고효율, 고함량 비타민이라서 B100이거든요. 1번부터 12번까지 다 100단위 이상, 어떤 것은 500단위가 들어있는 비타민 B100인데요. 이것이 또 콩팥을 살리는데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노폐물의 그 발생을 가장 떨어뜨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최고의 영양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 B를 먹으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눈이 안 떠진다는 사람들 커피 잊고 살 수 있어요. 이 비타민 B가 그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건강하게 잘 발산시키게 해주는 그런 효자 품목이거든요. 비타민 B 가격도 싸요. 이것도 여러분 하루에 한 알 꼭 챙겨 드시고요. B하고 C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소식하시는 거 적게 먹는 것이 이 콩팥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콩팥을 살리려고 뭐 좋은 거 먹는 거 없나?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콩팥을 살리는 음식 뭐 그런 게 잔뜩 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콩팥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일한 영양소로는 비타민 BC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콩팥 수치 중에 제가 CR, GFR 얘기했는데, CR, GFR은 거의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더 BU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혈중 요소 질소라고 하는 건데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고 난 뒤에 생기는 요소라고 하는 그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콩팥이 나쁜 사람이 이 요소를 제대로 몸속에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요소 질소가 굉장히 높아요. 비유에는 정상인 사람들의 범위가 한 6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40을 훌쩍 넘어서 뭐 60 그 이상 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비유엔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비유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콩팥이 좋은 사람들이 콩팥을 살린다고 단백질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비유엔이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혈독을 높여서 피의 독소를 높여가지고 도리어 더 콩팥을 공격하는 그런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살이 좀 많이 빠져야 돼요. 이게 좀 위험하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더 안전하거든요.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해요.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콩팥이 나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을 빼야 된다. 풍랑을 만난 배가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그 귀중한 물자, 뭐 귀중품이나 뭐 보물이나 심지어 양식까지도 바다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콩팥이 진짜 나빠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살이 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살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고 먹는 음식을 적게 먹어서 연명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이 콩팥이 살아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콩팥 미리미리 좀 여러분 체력을 아껴서 보호하셔가지고 길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